지금? 아니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지금존리잖아. 대표님 고정 콘텐츠 때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지금존리의 존리 대표입니다. 보내주세요. 그래? 꼭 필요해요. 네. 알았어. 안녕하세요. 지금 존리의 존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본격적으로 네. 질문 드릴게요. 댓글에 달린 질문들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댓글 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펀드와 ETF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지, ETF도 여러 개의 상품이 담겨 있는 걸 사는 건데 펀드랑 정확하게 어떤 게 다른 건지. 네. 펀드와 ETF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펀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주식을 골라서 사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상장하는 회사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몇천 개가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공부하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라는 게 생겼어요. 미국에. 그래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제조해서 그거를 팝니다. 난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펀드 매니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펀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는 것 말고 나와 있는 펀드를 사면 되죠. 그래서 뭐 펀드 자산운용사가 많죠. 한국에도 뭐 삼성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한화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펀드를 보통 여태까지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게 한 1%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사면 코스피만 사면 되는데 굳이 펀드 매니저한테 1%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서 그냥 시장을 전체를 사는 거예요. 코스피면 코스피, S&P면 S&P 이렇게 인덱스만 샀는데 거기 하나 더 발전한 게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는 뭐냐면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요새 뭐야, AI가 발달하니까 AI에 관련된 주식만 모은 거를 또 AI ETF라고 그러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하는 그거를 ETF라고 그러죠. S&P 500이라는 ETF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가 점점 더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일반 펀드에서 ETF로 다 옮겨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죠. 수수료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뭘까요? 편리성이에요. 펀드를 살려고 그러면 또 언제 사야 되고 돈을 넣어야 되고 또 해지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주식처럼 내가 어떤 ETF 샀다가 3일 있다 팔아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편리성과 그다음에 수수료의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가 코스피 200이라는 거예요. 200개 회사의 큰 거를 투자한 게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질문해요. 코스피 200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그 ETF가 많은데 앞에 회사 이름이 붙어요.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는 타이거, 삼성에서 만든 거는 코덱스,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찾아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라면 먹고 싶다. 근데 그러면 라면 주세요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잘 모르겠죠. 삼양라면 주세요, 아니면 농심라면 주세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ETF인데 그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3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ETF를 어떻게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또 ETF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계좌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는 게 중요한데, 이제 휴대폰으로 다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뭐 아드님이라든가 뭐 따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점에 가는 것보다는 직접 휴대폰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부터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꾸준하게 넣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200, S&P 500 그것부터 시작하시고요. 들여다보지 말고 지금부터는 돈 생길 때마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동안 노후 준비를 안 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쓰는 돈을 좀 최대한대로 줄이고 내 노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근데 ETF를 사는 방법 중에 증권사에서 살 수도 있고 은행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품인데 증권사는 그냥 하루에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나중에 종가. 그러니까 은행은 주식을 거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은행은 하루 다 끝난 다음에만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훨씬 유리하죠. 편리성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은 이제 만 55세가 넘었고 연금저축펀드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계좌를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니에요. 연금저축펀드 할 수 있죠. 55세 끝나는 게 아니에요. 55세, 60세, 70세도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5년 동안 유지해야 돼요. 중간에 해약하면 안 됩니다. 55세가 되기 이전인 분들은 만 55세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세가 지나신 분들은 5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쪽은 못 찾는 건 아니에요. 찾는데 혹시 세금 효과를 봤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연금 수령 개시일과 수령 주기, 수령할 금액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까요? 그거는 55세가 넘게 되면 언제 가능한 한 늦게 찾는 게 좋죠. 최대한. 네, 최대한 늦게 찾는 게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55세로 한 이유는 아마 그때쯤 대부분 이제 은퇴,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5세까지 못 찾게 한 건데 아직도 내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다거나 그러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늦게 찾을수록 유리하죠. 내가 찾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거기서 투자가 계속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55세 이후에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걸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조금씩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찾으면 안 되죠. 혹시 그거를 한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해지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득이한 사소한 목돈이 필요해서 그걸 해지를 어쩔 했다고 수 했을 없이. 때 다시 또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그것보다는 그거를 담보로 빌리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연금저축펀드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낫죠. 만약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출만 갚으면 되죠. 그 연금저축보험은 그러면 펀드보다는 별로인가요? 옮기는 게? 그렇죠. 그거는 내 노후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들 분들 중에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면 증권회사에 아무 증권회사 좋습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그 보험회사에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옮기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해지하고 가면 안 돼요. 옮기고 싶다고 하면 새로 계좌를 연 그 증권회사에서 그쪽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새로 왔는데 당신네 회사에 있는 그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절대로 해지하면 안 돼요. 그럼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이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금저축보험이 추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씩 넣었어요. 근데 내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중단해도 돼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달마다 얼마씩 내는 거를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내게 되면 밀린 걸 한꺼번에 내지 않으면 계좌가 죽어버려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투자 대상이 보험이잖아요. 보험은 솔직히 노후 준비에 도움이 안 돼요.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보험 상품은 투자가 안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원금 보장 형태가 돼 있죠. 근데 연금저축 보험인지 알았는데 연금저축 보험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 연금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고 그냥 그 보험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보험 상품은 안 돼요. 연금저축 보험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연금저축 보험인지 그냥 보험 상품인지.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시니어 파트너스를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동영상에 나갈 때는 아마 QR 코드가 밑에
달릴 텐데요. 그걸로 가입하셔도 좋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제 독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레저라든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이런 단체가 필요한데요. 그 종교 색깔 없고 정치 색깔 없는 이러한,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 교육 쪽을 맡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아마 저희가 이제 계속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가입한 회원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현재까지는 몇 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줄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뭐 치과라든가, 그랬을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금융 교육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금융 교육의 혜택을 드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이제 그 50세 이상. 미국에도 비슷한 단체가 있죠. 사실은 그 단체를 내가 벤치마크 한 건데, 미국의 AARP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원래는 50세 이상만 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낮추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하는 거는 일찍 갈수록 좋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피 200을 예시로 들어주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스피 200 말고 나스닥 100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괜찮은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미국이 더 좋아, 나는 한국이 더 좋아, 선호도의 차이예요. 근데 굳이 한 군데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틀리죠. 나는 한국이 더 좋으니까 한국 비중을 뭐 70% 할 거야. 그 다음에 S&P 500에 30%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일본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일본 ETF 살 수도 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 각자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적립식으로 하지 않고 있던 주식을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오른 상태라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갈 것 같아서 적립식으로 못하고 계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사 모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을 적립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투자할 때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앞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도 알 수 없고, 또 내려간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용어를 써요. 타이밍을 맞춰서 좀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미리 팔아놓고 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야 되겠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잘못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기간보다 내려가는 기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주식시장이 막 좋을 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경험했잖아요. 한국 주식이 막 오를 때 사람들은 기다렸다 사야지 하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절대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하려고 그러죠.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다 빚내서 투자하세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전부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영역이에요. 투자가가 돼야지 도박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70 초반입니다. 초보라서 이제 주식을 하려고 은행을 갔더니 보장성과 공격형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투자회사에서 공격형 하려면 손해 감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어서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겁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모은 돈인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걸 두려움보다는 원금 보장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이 얼마냐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몇 %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이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 5억에서 내가 몇 %를 이런 변동,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막 공격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언어가 좀 우리가 한정된 언어인데, 그거는 변동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근데 원금 보장력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 내 돈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장성보다는 공격형 당연하죠. 이분은 오늘 가서 공격형에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공격형이라는 이제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건데 변동성이 높아요.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높아요. 주식 투자할 때 원금 보장형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근데 내가 방에서 안 나오면 안전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나 일 안 나갈래.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만 돈은 못 벌고. 돈을 못 벌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일을 하는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인데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동성을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마음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재산에서 몇 %까지 변동성 있는 내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저는 프리랜서 직장인으로 53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안 돼서 직접 보험에 넣고 있고 적금이나 투자는 ISA 서민형으로 166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요. 연금저축 펀드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아무래도 프리랜서여서 퇴직금이 없다 보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무리를 하는 걸까요? 청년 도약 계좌는 70만 원 정도, 주택 청약 10만 원 정도, 한 달 생활비 63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90년생 남성 직장인입니다. 평가해 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리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노후 준비에 그만큼 더 튼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계좌를 갖고 있어서 50만 원 드느냐, 25만 원 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 뭘 샀느냐가 중요하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50만 원씩 넣는데 원금 보장령이 있다든가 은행 예금처럼 그런 데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걸 아셨나 봐요. 본인이 뭘 샀는지 종목도 적어주셨거든요. 코덱스랑 미국 S&P 500 네. 이런 것들을 다 사놓으셨어요.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렇죠. 형식. 그리고 지금 아직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생활비를 60만 원밖에 안 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럼 더 늘려도 된다고?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젊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식에 대해 이제 눈이 트는 것 같아요. 제 나이 57세, 남편 나이 65세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 듯한데 저번 달에 연폰으로 적립식 코스피 200을 샀어요. 50만 원 정도.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인데도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연폰을 가입했습니다. 괜찮은 플랜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괜찮은 플랜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거 같은 얘기인데 그 안에서 원금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좀 작죠. 앞으로 그런데도 이제 점점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죠. 혹시 소비가 너무 과소비가 있는지 아직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극대화시켜야 되죠. 노후 자금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100이 국내, 코덱스 200이 외국 맞나요? 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코덱스 200은 그것도 한국이에요. 한국 200개 투자하는 펀드인데 ETF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삼성자산운용이에요. 삼성자산운용의 브랜드 네임이 코덱스예요. 코스피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가 외국에 투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코덱스 200이라는 거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개 회사 ETF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건 없어요. 근데 가격은 틀리죠. 가격이 틀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데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출시된 시점이 틀려서 그래요. 똑같은 날 시작했다 그러면 똑같은 날 동시에 출발했다 그러면 다 똑같겠죠. 근데 어떤 펀드는 작년에 나왔고 어떤 펀드는 5년 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가격이 틀린 거예요. 오래될수록 좋긴 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두 가지 볼 게 있어요. 그 ETF는. 첫 번째 뭘까요? 규모가 큰가? 규모가 커야 돼요. 왜 규모가 커야 되냐면 거래가 쉽죠. 내가 거래 갈 때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거래량이 많겠죠.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개인 투자가가 규모가 작으면 내가 사고 팔 때 가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규모가 작으면 없어질 수도. 그쵸,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ETF도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럼요, 많이 돼요. 근데 상장 폐지되는 거는 놀라지 마세요. 또 내가 투자한 펀드가 내가 투자한 ETF가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 일반 기업은 상장 폐지되면 내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그건 아니고 펀드를 해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다시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 상장 폐지하는 이유는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가들이 잘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규모가 너무 작게 되면은 강제로 상장 폐지를 해요. 그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돌려줘라 이런 얘기니까 일반 기업의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내 돈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수수료죠. 같은 ETF라도 수수료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이다. 그러면 요새는 챗GPT가 많잖아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 펀드의 수수료가 얼마냐. 그러면 한 2천만 원 가르쳐 줄 거예요. 똑같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200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거 2개, 3개 비교해봐서 제일 싼 데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ETF 그 수수료 경쟁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요새는 뭐가 나올까요? 수수료 공짜. 수수료가 공짜예요. 고객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하죠. 근데 우리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살 때 굉장히 따질 수가 있죠. 이게 뭐 몇인치인가, 그 다음에 선명한가, 또 메이커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물건을 살 때 따지잖아요. 근데 금융상품은 따지질 않아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특히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 그런 걸 따지지 못하죠. 그래서 금융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리딩방에 빠지는 이유가 금융 문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전문가 같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나쁜 사람일 경우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와서 이 펀드 드세요. 근데 사실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펀드가 수천 개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왔을 때 이 펀드가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닝스타라는 회사는 그거를 별표를 매겨요. 5개 별이면 소비자들한테 괜찮은 펀드죠. 근데 별이 하나면 네, 3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펀드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인디펜던스가 중립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삼성 걸 판다든가 우리가 미래에서가 판다 그러면 중립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미국의 모닝스타 같이 금융교육도 하지만 그런 이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 나쁜 펀드인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서비스가 이런 은퇴하신 분들한테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리드가 되면 안 되죠. 지금 너무너무 선전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선전하고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필요해요. 저희 부모님이 65세시고 여윳돈이 3억 정도 있으신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현재 그 3억 원이 전부 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정도 일을 더 하실 수 있는데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데 저도 초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두려움이죠. 3억으로 투자했는데 혹시 2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 1억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결국은 내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에 전혀 투자가 돼 있지 않잖아요. 3억은 은행 예금에 100%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죠. 1억은 예를 들어서 주식형 ETF에 S&P 500이라든가 코스피 200에 넣고 나머지 1억은 예를 들어서 채권형에 넣단다. 채권형은 좀 변동성이 좀 덜하니까. 근데 이자는 나오는 거니까. 또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꾸준히 배당을 받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리츠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월세를 받아서 배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믹스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은행 예금은 가장 위험한 거죠. 이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5년 후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오늘 지금 10,000원인데 5년 후에 15,0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이 그만큼 3억이 2억으로 된 거예요. 내 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금 저축에 3천 이상 열심히 투자 중입니다. 최근 5년군대에 맞춰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월 50씩 5년을 매수를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알게 된 인프라펀드 전용 계좌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모두 저율 과세와 분리 과세를 노린 전략인데 너무 많은 계좌를 보유하는 건 아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왜 너무 많은 계좌죠? 처음에 지금 국채에 투자한다 그랬죠. 근데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국채라는 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걸 투자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런 펀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프라 펀드라는 거 이런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다리를 짓는 거예요. 투자가들 돈을 모아서 다리를 짓는데 거기다 보태는 거예요. 투자죠. 그럼 다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톨비를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죠. 그래서 그 투자가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7%를 준다든가 8%를 준다든가 그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 배당이 있을 테니까. 근데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금융자산은 열심히 모아가고 있지만 집이 없는 서러움은 어찌 극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금융자산이 많은데 집이 없다고 왜 서러워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는 집도 없고 금융자산이 없는데 서러운 거지. 맞네. 그 서럽다는 거는 집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지. 집이 없어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됐으면 내가 현금이 많으면 내가 오히려 집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집이 없으면 6개월은 내가 서울에 살다가 뭐 6개월은 내가 저 강릉에 살다가 그런 자유로움이 있죠. 근데 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6개월 살다가 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새 주소도 없고. 그렇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집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저 집은 집이 전세래. 저 집은 월세 살잖아. 그 자체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로 착각하죠. 절대 안 그렇죠.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거냐 월세를 사는 거냐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월세를 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집을 빌린 것뿐이에요. 집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월세예요. 내가 무슨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월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사면 월세 안 내. 집을 사면 내가 10억어치 집을 사잖아요. 그럼 내 돈이 묶이잖아. 부동산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다 부동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여태까지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황금성이 없는데 지금 이미 일어나죠. 많은 상가 건물 가시는 분들 고생하죠. 또 땅 산 사람들 다 고생하죠. 그거예요.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이 내 집의 비중이 내 전체 자산의 35%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7~80%죠. 그것도 금융교육의 일종이에요. 금융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융적으로 내가 안전한지 내가 위험한지 그걸 알아야 되죠. 대표님 말씀하신 집 35% 나머지 65%는 다 주식과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틀리죠.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럼 집이 없겠죠. 100% 주식해야 되지. 30대도 집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거의 90%가 주식해야 되죠. 계속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월급도 올라가고 또 지위도 올라가니까 그때 집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부인께서 나도 내 부엌 좀 꾸미고 싶고 우리 집 갖고 싶어. 그때는 내 초이스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35%라고 말씀하신 게 50대 기준이신 거죠? 아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 되면은 부동산 잘못됐을 때 내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주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투기적으로 할까봐 무섭다. 어떻게 잘 가르쳐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할아버지가 금융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할아버지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손자도 부자 만들고 싶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준하게 사주는 거고, 그다음에 손주들하고 주식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같이 배우는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부터 금융 공부하자 이렇게 갖고는 일단 실력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자하고 주식도 같이 찾아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재밌죠. 야, ETF가 뭐니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리고 그 이제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 뭐 스페이스X가 뭐고 손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식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숙한 거예요. 금융지식.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미처 안 했죠.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할아버지들 현명하잖아요.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의 그 현명함, 근데 금융지식만 조금 더 있으면, 조금만 금융지식을 이제 습득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파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파트너스에 그 하는 이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경험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금융지식을 조금 하면 이제 온 가족 부자 되는 캠페인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4년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금융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 대강 따져보니까 한 3,000번 한 것 같아요. 강연을.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전국을 다녔는데 이제 요새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많이 달라졌죠. 주식 투자는 옛날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식 투자는 필요하구나 그런 공감대가 되긴 했는데 책방에 가보면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대부분 단기 투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또 잘못된 건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편견을 깨는 건 좋았는데 또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가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역시 주식은 투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접 아주 기초서부터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로 그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니어 파트너스는 지방에 계신 분들 당연히 가입할 수가 있고요. 금융교육도 하지만 또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또 여행도 가고 싶죠. 그거를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카운트도 받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커넥션, 네트워킹이에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다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국이니까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